작은 서점. 그 드레스는 2013년 7월 캐나다 데이 세일 기간에 밴쿠버의 작은 창고에서 픽업되어 한국으로 수입되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정세랑의 단편소설 웨딩드레스 사사 첫 문장으로 작은 서점 문 열었습니다. 같은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린 44명의 여자들 이야기인데요. 결혼이란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측면들이 흥미롭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마련된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좀 요즘 사연들 올려주셔서 진짜 힘이 납니다. 0012님께서 네, 저희 프로그램들 많이 보셨네요. 역사전화 그날 이웃집 차이스 정치합시다 즐겨봤는데 라디오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해주셨고요. 저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8321님, 책 관련 팟캐스트 많이 듣는 사람으로서 이런 고품격 책 방송이 생기다니 애들이랑 같이 들으려고요 하셨어요. 이 고품격이라는 단어에 방점을 빵빵빵 찍어보겠습니다. 더욱 신경 써서 제작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홈페이지 통해서 김수영님께서 장유진의 책갈피는 수요일의 기쁨이에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소개해 주시는 책과 음악, 영화 전부 좋습니다. 오래오래 함께해 주세요 하셨어요. 이런 여러분들의 감상, 의견, 저희가 이제 작은 서점 문 연 지 이제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이런 입소문 진짜 간절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KBS 1라디오 작은 서점 참여 방법은요. 문자와 모바일 플레이어 콩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번호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유진의 책갈피. 네, 에세이 우리가 반짝이는 계절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장유진 작가님 오늘 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장강명 작가도 그렇고 우리 장유진 작가님도 그렇고 이제 저와 방송을 하는 사이시잖아요. 근데 작가님들이 방송을 한다는 거는 어떤 느낌일까 항상 궁금했었어요.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셨잖아요. 네. 그동안 좀 변화가 있으세요? 사실 이 얘기는 지금 처음 하는 건데 네. 요즘은 제가 이제 우리가 반짝이는 계절 책도 나오고 그래서 뭐 북토크나 뭐 인터뷰나 이러저런 활동 같은 걸 많이 하는데 네. 그거를 집중적으로 쓰는 시기 있잖아요. 네. 집필에 몰두하는 시기, 일부러 일정 안 잡고 외부 일정 안 잡고 그런 시기에는 이제 하루의 루틴이 뭐 밥 먹고 글 쓰고 밥 먹고 자고 운동하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는 또 MBTI 약간 E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무료하거나 너무 단조롭게 느껴지고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저희 집 근처에 작은 방송국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데서 라디오 누가 나 게스트로 안 써주나 생각을 진짜로 했었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그러면 슬슬 멀지 않은 곳이니까 네. 가서 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녹음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글을 쓰면 뭔가 어떤 저의 사회적 그런 욕구와 또 글을 집중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은 그냥 혼자 또 상상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혼자 막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또 어떻게 좋은 기회로 KBS에서 한숨 놓인다.
아니 저번에 그 얼마 전에 최민석 작가님도 네.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네. 아, 라디오 방송 너무 재밌잖아요. 이거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써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실 너무나 열악한 조건에 환경에 모시게 돼서 항상 죄송한데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와주신다는 얘기 들으니까 진심인 거죠. 네. 진심이 그 느껴져서 생각을 너무 다행이에요. 그냥 그 방송국을 이 방송국은 아니었지만 볼 때마다 했었어요. 아, 좀 덜 미안해도 되겠다. 그죠? 미안하셨구나. 네, 아이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자, 오늘 주제는 키워드는 이거네요. 네, 결혼? 결혼입니다. 네. 아니 어쩌다가 왜 또 결혼이라는 주제를 떠올리게 되셨어요? 단순하긴 한데 네. 제가 결혼기념일이 5월이에요. 아, 5월에 하셨구나. 그래서 네. 올해는 좀 특별한 게 10주년이거든요. 또 10이라는 숫자에 또 벌써 10주년이 되셨어요, 결혼하신 지? 네, 좀 일찍 한 편이어가지고. 제가 지난해 결혼 20주년이었거든요. 오, 정말요? 10주년인데 뭐 어떤 이벤트 같은 게 있었어요? 아직 10주년 오진 않았고, 안 왔고. 그 당일날 네. 그냥 식당 예약해놓고. 식당? 네. 저는 20주년에 뭐 했나 지금 돌이켜보니까 네. 진짜 우리가 안 한 게 뭐가 있을까 했더니 같이 집밥을 먹는 게 요즘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밥이나 먹자고 밥 먹고 끝났어요. 아, 그래요? 그게 20주년 이벤트였어요. 그러셨구나. 결혼, 제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이 해주세요, 네. 선배님. 결혼에 관한 소설 어떤 책부터 볼까요? 네, 정세랑 작가님의 옥상에서 만나요. 수록작 중에 웨딩드레스, 저는 그냥 웨딩드레스 사사 이렇게 읽거든요. 마음껏 원하시는 대로 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가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 소설 읽어봤는데 이게 이 웨딩드레스 사이즈가 사사 사이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웨딩드레스가 처음에 보니까 사사 사이즈, 우리나라로 치면 사사 사이즈인데 좀 크게 조절할 수 있어서 사이즈가 4라고 돼 있구나. 사사 사이즈 같은 5에서 7cm까지 그런 조절해서 해석도 가능하지만 네. 사실 그 사사는 아니고요. 네. 44명이 그쵸? 입어서 사사이기도 하고 그 사사일 수도 있겠네요. 44가 하여튼가 뭔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 44를 그 사사에 맞췄나 보다. 다 맞춘 정세랑 거예요. 작가님이. 예, 치밀하게. 맞네요. 네. 근데 이 소설을 아마 접하신 분들은 그 재미난 그 소설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굉장히 참신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장난 아니죠. 네, 저는 이 소설은 진짜 일단 형식적인 측면에서 너무 파격적이고 정말 재밌는 시도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세란 작가님이 SF 쪽 소설도 많이 쓰시고 또 리얼리즘 계열 소설도 쓰시고 그러니까 네. 둘 다 하시는 장강명 작가님처럼 그 두 쪽에 전혀 좀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그 두 쪽에 다 발을 담그시고 작품 활동을 하시는 작가님이신데 네. 이건 어떻게 보면은 SF는 아니죠. 그러니까 리얼리즘 계열 소설인데 여기서도 그 SF 작가다운 상상력을 리얼리즘 소설의 형식에서 풀어냈다는 점이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형식이 사실 이 형식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내용을 다 얘기하는 거라서 정말 독특한 소설이에요. 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네. 이 소설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 드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드레스가 2013년 7월 캐나다 세일 기간에 밴쿠버의 작은 창고에서 픽업되어 한국으로 수입되었다. 그래서 네. 보통 웨딩드레스를 다 사서 입진 않잖아요. 그럼요. 빌려서 입는 거니까. 그렇다는 말은 내가 결혼할 때 입었던 바로 그 드레스를 그 전에는 누군가가 입었고 누군가가 입었고 네. 그래서 그 드레스의 행적을 네. 따라가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의 하나하나의 결혼 이야기 또 결혼에 또 인생이 담겨 있잖아요.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착용을 해서 그 캐나다에서 세일로 수입해온 그 수입 드레스가 네. 첫 번째 신부의 결혼식, 네. 두 번째 입은 신부의 결혼식, 그래서 44번째 네. 신부한테 가기까지 그 각각의 그 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결혼 이야기를 네.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한 드레스가 이렇게 수입돼서 혹은 누군가에서 이제 만들어졌을 때 44명의 신부들이 입게 된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치나 저는 이제 2004년에 결혼했는데 그때 내가 입었던 드레스는 내가 도대체 몇 번째였고 만약에 전에 누군가 입었다면 네. 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렇죠. 그런 상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처음부터 이제 44명의
그 드레스 주인공들의 얘기들을 쭉 이렇게 펼쳐놓은 건데 이것도 이제 1, 2, 3 하면서 이제 아예 숫자를 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네. 너무 재밌는 신부들이 많아요. 어떻게 네. 보면 약간 되게 쇼폼 같은 소설이라고 네.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딱 그 웨딩드레스를 입은 순간만 보여주진 않아요. 이 44개의 이야기가. 그래서 그 웨딩드레스를 입기까지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장면 보여주는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인데 그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네. 15번째 신부 이야기부터 15번째 신부 볼까요? 네. 낭독을 해봐도 돼요. 저도 이거 꼽았는데. 정말 우리 왜 이렇게 잘 통해. 여기 18페이지 내가 좀 거론해야지 하고 딱 적어왔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개 중에 딱 하필 같은 걸 네. 꼽다니. 네. 44명의 여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여성들의 시각에서 결혼을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특히 이제 이 부분은 결혼은 굴욕적이었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그냥 굴욕적인 게 아니라 네. 잔잔하게. 그러니까 인생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기분이야. 이 부분이 딱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그래도 남녀 공평하게 결혼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쵸. 애 엄마라는 이유 때문에 또 한 가정이 이제 뭐 며느리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느낌. 근데 이 44명의 여자들에 다 공감이 됐었어요.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쵸. 네. 참 신기하게도. 아니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맞아요. 또 아나운서님이 재미있었던 거 말씀 좀 해주세요. 제일 웃겼던 게 몇 번째 여자입니까? 르꼬르동 블루 어디였죠? 르꼬르동 블루 몇 번째? 나왔던 두 사람이 르꼬르동 블루 그 요리학원 있잖아요. 30번째 신보다. 네, 거기 출신이에요. 근데 그냥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르꼬르동 블루에서 만나 결혼을 했다. 네. 근데 지인들이 모두 초대받기를 기다리고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네, 둘은 손님들 앞에서 요리 경연을 했다. 네.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30번째 신부의 이야기는 이게 끝입니다. 네, 이렇게 아주 짧은 것들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웃겼던 게 19번째 신부. 네.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프리랜서인 여자는 출근하는 남편 앞에서 문어춤을 추었다. 비켜, 이 타코야키야. 뭐라고? 어떻게 그렇게 한마디로 나를 토막칠 수 있어? 남편이 퇴근할 때는 어떤 춤을 출지 고민해볼 참이었다. 결혼 생활이 또 이런 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둘만의 어떤 코드로 재밌게 맞아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렇죠. 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둘만 아는 그런 네. 이거는 이제 출근할 때 춤을 추는 거니까 네. 루틴이랄지 그쵸. 개그랄지. 근데 또 이것도 작가만이 할 수 있는 표현 같아요. 네. 타코야끼라고 했을 뿐인데 한마디로 토막이 쳐졌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쵸. 나는 문어춤을 췄는데 토막 쳐진 타코야끼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러다가 이거 44명 다 읽겠는데요. 근데 저 또 웃겼던 게 국제 결혼한 사람 거기서 이제 서약을 서로 하는데 네. I will honor you를 읽어야 되는데 그 남자가 영어권 사람이 아닌데 네. 그 영어를 잘못 읽어서 읽어가지고 I will horror you라고 맞다. 그런 것도 있었구나. 그런 것도 네네. 너무 웃겼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보니까 이제 뭐 결혼도 이렇게 막 국제 결혼도 얘기가 나오고 또 동성애 부분도 맞아요. 한번 나오죠. 네, 그 부분도 나오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낭독한 부분에서는 네. 좀 잔잔하게 굴욕적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에게 굴욕적인 면이 있다라는 부분 낭독하긴 했지만 이 소설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31번째 신부는 볼까요? 네. 딱 두 줄로 된 부분이에요. 아. 주말이 좋았다. 따뜻한 빵 위에 차가운 잼. 각자의 노트북을 무릎에 펼치고 샤워를 건너뛰었다. 얼마나 이 평화롭습니까? 그쵸. 이 샤워를 부부의. 건너뛰었다. 네. 주말에 정말 마냥 늘어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 뭔지 아실 거예요. 샤워를 건너뛴다는 그 느낌. 네. 맞아요. 근데 아까 지금 방금 제가 거론했던 그 동성애자 네. 친구가 네. 그 청첩장을 주는데 네.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동성애자가 있잖아요. 맞아. 근데 이 친구에게 결혼 청첩장을 준다는 얘기는 내가 이게 결혼에 대해서 모두가 주어진 권리가 아닌데 제 네. 친구한테 줬는데 이 동성애자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도 안 해도 되지만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결혼인가? 이 얘기가 굉장히 저는 아무도 안 해도 되지만 모두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결혼이다. 네. 이 부분 맞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거 진짜 이거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네. 네. 또 어떤 네. 신부가 또 기억에 남으세요? 제가 하나 더 네. 낭독해드릴 좋습니다. 신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앞선 부분에서는 좀 잔잔하게 굴욕적인 부분을 낭독했으니까 또 다른 면, 결혼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신부가 있어서 39번째 신부의 이야기를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혼은 이제 불행 공동체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네. 소중한 사람이 생기고 왜 너무 행복하면 좋으면서 동시에 최악을 생각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잃어버릴까봐. 이 너무 좋은 두려워서. 행복이 깨지면 어떡하지? 저도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자주 하는, 특히 결혼하고 나서. 그래요? 아니라 너무 공감이 돼서 가져왔습니다. 네. 너무 소중해서 이게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움이 있으세요? 네, 있어요. 전 아직까지 그런 기분이 뭔지 전혀 모르겠는데. 아니, 이제 저는 이 단편을 읽기 전에 이제 OTT에서 최근에 우리의 사계절이라는 네, 이제 미드가 새로 나와서 봤는데 여기도 이제 중년의 제 또래의 새 커플들의 이제 결혼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결혼에 대한 어떤 얘기들, 그 중년 부부 얘기보다 이제 그 아이들이 대학생인데 연극에서 연극을 하는데 네. 거의 결혼을 무슨 이 불행 공동체처럼 왜 하는지 모르겠다. 뭐 결혼은 이제 뭐 제도에 뭐 구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연극을 하면서 그 부모들끼리 모여서 애들이 왜 저렇게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그 코비드 코로나 시절에 네. 너무 이제 아이들이 가족과 붙어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못난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참 와 닿는 거예요. 네, 못난 모습. 예, 그게 네. 참 와 닿더라고요. 네. 네, 결혼이 우리 아이들에겐 또 어떻게 비춰질까?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결혼한다 그러면 그걸 찬성할까? 말릴까? 결혼이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정말 결혼 정년기에 이게 접어들 막 숙제처럼 해결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그런 했거든요. 식으로 하는 결혼은 저라도 네.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해줄 것 같아요. 네. 젊은 사람들한테. 결혼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네. 이렇게 재치 있게 네, 담은 소설이었습니다. 네, 방금 낭독해드린 부분에 불행 공동체라고 한 건 약간 역설적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말을 조금 이 화자가 약간 시니컬한 면이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깨질까 봐 너무 두렵다라는 네. 의미에서 불행 공동체라고 한 것 같은데 네. 사실 항상 저를 어딘 자리에서 소개받을 때 제 등단작이 제가 등단한 매체에 웹진에 이제 무료 공개됐는데 그 링크가 되게 많이 바이럴이 되면서 네. 많은 제 소설이 많이 알려지게 되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많이들 언급을 해주시는데 사실 그 이전에 이 웨딩드레스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웨딩드레스 사사라는 소설이 문장 웹진이라는 온라인 웹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발표를 하신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집의 작가의 말에 보면 네. 정세란 작가님이 애초에 문장 웹진이라는 웹진을 게재하기로 되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형식을 고민을 하셔서 일부러 이렇게 짧은 이야기를 44개를 이어붙인 이야기를 쓰셨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진짜 이 소설 발표하신 게 2016년이면 거의 10년 전이잖아요. 네, 그렇네요. 참 시대를 일찍 내다보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것도 재밌었어요. 계속 이걸 지금 뒤적이면서 결혼한 지 3년 되었을 때 21번째 여자의 남편은 빈정거렸다. 너 매사 우울해서 어떻게 사니? 차라리 약을 먹어라. 여성은 대수롭지 않게 받아쳤다. 내 우울은 지성의 부산물이야. 너는 이해 못해. 맞아요. 진짜 서로 다른 남녀가 함께 산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보면서 맞아요. 느꼈습니다. 네. 자, 결혼하면 떠오르는 책 정세랑의 단편소설 웨딩드레스 44 들어봤습니다. 이 소설과 어울리는 노래 들어볼까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결혼 이야기 혹시 보셨나요? 봤죠. 네. 너무 좋잖아요. 거기서 이제 두 부부가 아니죠. 부부가
이제 결혼 생활이 삐그덕삐그덕해서 상담을 받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장점을 써오세요. 이렇게 상담 선생님이 얘기해서 서로의 장점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 서로 써서 이제 낭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깔리는 배경음악입니다. What I Love About Charlie. 네, 결혼 이야기 OST 중에서 What I Love About Charlie 였습니다. 자,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장유진의 책갈피 장유진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우리 장유진 작가님 결혼 10주년, 저는 이제 20년 지났는데 결혼해서 좋은 점과 불편한 점 하나씩을 좀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좋은 점밖에 생각이 나도 이렇게 얘기하네. 아직 그럴 때예요. 그런가요? 네. 일단 저는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괜히 물어봤다. 전 얘기 안 할래요. 그러면 이런 질문 좀 자주 받으실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도 소설가 하실 건가요? 다시 태어나도 이 남자와 결혼하실 건가요? 아, 소설가. 네. 다시 태어나면 네. 또 다른 직업을 가져보는 게 그래요? 좋지 않을까요? 네. 결혼은 만약에 해요? 안 지금 해요? 지금 제가 결혼한 남자 네.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해요. 하려고 합니다. 없으면 안 하려고요. 그렇군요. 네, 개인적인 질문 자주 드리는 게 조금 개인적으로 좀 많이 궁금한 면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혼의 장점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뭐가 좋아라고 하면 그냥 어쨌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네. 귀여워하는 사람이 그냥 별걸 안 해도 네. 그냥 그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꼭 같이 뭐 집에서 뭘 해먹고 같이 뭘 하고 같이 하지 않더라도 네. 그냥 여기 있다. 내 눈앞에 알짱알짱 거리고 있다라는 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차 정비도 해주고 세금도 대신 내주고 이런 게 정말 편해요. 좀 그런 거 너무 귀찮아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 사실 서로 그 비서 역할을 기꺼이 해준다면 뭐 그게 사랑이겠죠. 네, 저는 사실 그 사람의 사랑이 5월이라 종소세를 해주기로 해가지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장유진 작가님 책에도 결혼에 대한 장면들이 많아요. 일부는 이제 본인의 얘기들도 있고 뭐 창작의 영역도 있는데 어떤 작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소설집의 수록작인 첫 번째 수록작이에요. 잘 살겠습니다라는 소설입니다. 저는 이 단편을 제가 마치 지금 그 직장에서 어떤 내 동료를 바라보는 듯한 그 정말 굉장한 몰입감으로 봤어요. 꼭 그런 사람 하나 있거든요.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패션도 마음에 안 들고 잘못한 건 아닌데 그냥 그러니까 마음속에 거슬리는 거죠. 눈치는 굉장히 없는데 네. 딱히 민폐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악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뭔가 불편해요. 그리고 내심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러면 안 돼. 네. 근데 용기는 없고. 딱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제가 만들었지만 네. 제가 너무 애정하는 캐릭터입니다. 빛나 언니라는 회사 동기죠. 동기인데 동기라고 다 나이가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동기인데 나이가 나보다 2살 많은 여기서는 삼수를 했다고 표현이 돼요. 네. 2살 많은 언니를 이제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화자가 등장하는 소설입니다. 제가 썼지만 참 좋아하는 소설이에요. 네. 소개를 해드려볼까요? 왜 제가 결혼 키워드랑 관련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청첩장을 돌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회사 사람들한테 청첩장을 돌리잖아요. 이제 사회 초년생일 경우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청첩장 돌릴 때 이걸 어디까지 누구한테 줘야 맞아요. 될지가 굉장한 제일 고민이에요. 직장인들의 네. 난제잖아요. 그래서 이 화자 주인공은 어떤 성격이냐면 자기가 되게 똑부러진다고 생각을 하고 효율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좀 보수적으로 돌려야겠다. 다 나눠주고 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 결혼식에 나중에 갈까를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세우는 거죠. 마음속에. 내가 이 사람 결혼식에 가고 싶다. 그럴 경우에만 주자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예비 신랑이라는 사람이 사내 커플이에요. 네, 구제. 네, 또 다 동기입니다. 그래서 비밀 연애를 그 주인공이 강력히 원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절대 손해보는 짓은 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내 커플이라는 게 소문이 나면 나한테 좋을 게 전혀 없다. 철저히 비밀로 하다가 청첩장을 돌리면서 이제 네. 사실 우리 사귀고 있었어. 네, 네, 네.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청첩장을 돌릴 때 이걸 왜 나한테 주지? 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안 친한 사람에게 안 돌려야지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왜 나는 안 줘? 서운해해요. 그거. 네, 이런 사람도 나타납니다. 맞아요. 네. 그게 바로 생각도 못했던 빛나 언니라는 동기예요. 네. 왜냐하면 동기긴 하지만 한때는 같은 백오피스 부서에 있었지만 자기는 이제 또 좋은 부서로 옮겨갑니다. 핵심 부서로 옮겨가면서 이제 이 사람이랑 인연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고 연락을 안 한 지도 3년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청첩장을 달라고 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야, 너 걔랑 결혼한다며? 언제부터 사귀었어? 이러면서 나한테도 빨리 줘.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서 청첩장을 주려고 하는데 이 빛나 언니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나도 결혼하거든. 이러면서 결혼 준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나 스드메 이런 거 모르겠어. 뭐 신혼여행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결혼 준비 시작해? 라고 하니까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래도 동기고 결혼 준비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준비할 게 많은지 아니까 네.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자기가 뭐 여러 가지 옵션을 정리한 엑셀 파일도 건네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 빛나 언니의 과거에 대해 떠올려 보게 되는 거죠. 어떤 과거가 있냐? 네. 이 둘이 사회 초년생 때 예. 입사 초반에 백오피스로 배정이 돼요. 그러니까 회사의 핵심 부서가 아닌 부서로 배정이 돼서 약간 이 주인공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퍼라고 팀 이동을 할 사람 이런 단체 메일이 오잖아요. 네. 거기에 이거 혹시 신입도 지원이 되나요? 라고 메일을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에 전체 메일이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팀 이동 지원자 모집이라는 단체 메일에 이 빛나 언니가 네. 답장으로 내가 하려던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전체 회사 메일로 왔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전체 회사 네. 메일에 회신을 한 거니까 누구한테 가겠어요. 전체 회사 메일로 간 거죠. 이런. 네. 그래서 전체 회신녀라는 오명을 받고 회사에 막 소문이 나요. 그런데 주인공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도 네.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 소문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식은땀을 흘리는데 그 이후에도 이 빛나 언니는 이런 식의 실수를 자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왜 저렇게 하지? 예를 들면 회사 메신저에 막 자기 연애하는 거 막 다 글쎄, 중계하고 네. 실시간으로. 좀 덜 프로페셔널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네. 주인공은.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 빛나 언니 머리가 거의 엉덩이까지 내려올 정도로 긴 캐릭터로 나와요. 예. 사람들이 막 놀려요. 디즈니 공주다 막 이러면서. 라푼젤이다. 네, 라푼젤이다. 총무과 라푼젤이다 이러면서 막 쟤는 고데기를 1시간씩 하고 출근한다더라. 막 이런 가십이 막 퍼지게 돼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마치 내가 저렇게 되면 안 돼.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회사에 저 소문의 주인공이 되지 말아야지. 네.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이제 정말로 좋은 부서로 옮겨가면서 빛나은이 잊혀지게 되는데 이 청첩장을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된 네.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거는 결혼식에 안 와요. 그렇게 밥까지 다 얻어먹고 네. 청첩장까지 줬는데 네.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러면 축의금은 냈겠지 하고 봤는데 축의금도 안 낸 거예요. 이런, 네. 그래서 이제 빛나 언니에 대한 약간의 분노가 점점 커지는데 어느 날 빛나 언니가 자기 청첩장을 내 키보드 밑에 두고 가는 거예요. 네네. 피자 광고 전단지 뿌리듯 네,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아니 나는 밥까지 사주면서 청첩장을 줬는데 자기는 축의금도 안 내고 결혼식도 안 하고 나한테 밥도 안 사고 청첩장만 준다고? 그러니까 이런 치사한 사실 밥이라는 게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봤자 10,000원, 20,000원 네. 이런 거 점심시간에 사주는 건데도 이 주인공은 너무나 이제 하나하나 계산을 하는 손해 절대 보지 말아야지라는 성격이니까 이 빛나 언니의 이런 무신경함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청첩장을 주면서 밥을 살 때 이 네. 빛나 언니가 특 애비동을 시켜요. 비싼 거를. 네. 특 애비동을 시키는데 시켜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와, 새우를 너무 많이 준다. 이 가게 너무 좋다. 근데 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주인공이. 그거는 이 가게 주인이 착한 게 아니라 언니가 특을 시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중요해지는지는 나중에 낭독 장면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자가 손해보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럼 나도 축의금 안 줘야지.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나는 결혼식도 가고 축의금도 주려고 했는데 이쯤 되자니 난 못 참겠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한번 되어보자. 그래서 철저하게 계산기를 돌리는 거예요. 네. 축의금 대신 축의금 대신 빛나 언니가 밥을 사줘요. 네. 내가 축의금 대신 먹은 밥값에서 내가 청첩장 주면서 샀던 밥값을 빼면 12,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12,000원짜리 선물을 해줘야지. 라는 이야기를 하자. 이제는 이제 신랑이 된 동기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뭐 그렇게까지 하냐. 그러면서 축의금 내가 내줄게. 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주인공이 막 화를 쏟아내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 남편에게. 그 부분을 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일하는 것 같아? 그깟 5만 원 아끼려고 내가 이러는 것 같아? 어째서인지 나는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빛나 언니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5만 원을 내야 5만 원을 돌려받는 거고 12,000원을 내면 12,000원짜리 축하를 받는 거라고. 아직도 모르나 본데 여기는 원래 그런 곳이라고 말이야. 애비동에 새우가 빼곡하게 들어있는 건 가게 주인이 착해서가 아니라 특 애비동을 주문했기 때문인 거고 특 애비동은 일반 애비동보다 4,000원이 더 비싸다는 거. 월세가 싼 방에는 다 이유가 있고 7억짜리 아파트를 받았다면 7억 원어치의 김장, 설거지, 전부치기 그 밖에 종종거림을 평생 갖다 바쳐야 한다는 거. 디즈니 공주님 같은 찰랑찰랑 긴 머리로 대가 없는 호의를 받으면 사람들은 그만큼 맡겨놓은 거라도 있는 빚쟁이들처럼 호시탐탐 노리다가 뭐라도 트집 잡아 깎아내린다는 거. 그걸 빛나 언니한테 알려주려고 이러는 거라고 나는. 진짜 죄송한데요. 네. 혹시 본인 경험인가요? 제가 이 소설집을 내고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는데 아니, 특히 이 빛나 언니와의 그 어떤 그 신랑이 그 신경전은 네. 이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계산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두들고 12,000원 딱 떨어지게 핸드크림을 사고 그것도 1,000원이 뭐 남아서 카드까지 구입하고 그렇죠. 이러잖아요. 1,000원짜리 카드를 사서 12,000원에 이거 맞춥니다. 우리 장준 작가가 직접 경험을 어느 쪽에서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를 제가 직접 경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네. 제가 이 소설을 쓰면서 했던 생각은 물론 되게 경쾌하고 코믹한 에피소드를 많이 쓰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소설가가 되기 전에 거의 10년 정도 저도 회사를 다니고 사회생활을 했잖아요. 여성으로서 큰 조직에 속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것을 네. 말하고 싶었던 소설이에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제가 회사에 다닐 때 어쨌든 조직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라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네. 마음으로는 그래, 우리 여성들끼리 연대해야지.
라고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여성이라는 것으로 묶일 수 없고 다 그럼요. 같지 않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마음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말 꼴 보기 싫은 여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여성 직원 왜 저렇게 하지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반대로. 네, 네. 그래서 저는 거의 회사 생활 10년 하면서 여성들을 내가 만났던 사회생활에서 만났던 여성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에게 용서받는 마음을 네. 소설로 쓰고 싶다고 생각해서 쓴 거예요. 용서하는 건 어떤 마음이냐. 네. 그런 정말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라고 했던 그 행동에 대해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인 거고 용서를 받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에 대해 용서를 받고 싶고 두 번째 용서받고 싶은 거는 누군가에겐 내가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쟤 왜 저래라는 사람이었을 수 네,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 행동에 대해 용서받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고 싶어서 사실은 한 배를 탄 사이다 라는 걸 나타내고 싶어서 쓰는 소설입니다.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결혼을 준비하는 어떤 그 결혼 자체보다는 어떤 조직 생활,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여성의 어떤 역할 뭐 이런 거에 조금 더 중점을 둔 그런 부분이었군요.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네. 전체 내용을 말씀드릴 때 네. 주요 사건을 위주로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서사를 다 말씀드리긴 했지만 예. 이 소설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중간중간 씌워놨어요. 그렇네요. 네. 외모가 화려한 예를 들면 머리를 이렇게 기른다든지 이런 여성에 대해서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네, 네. 결혼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제가 많이 맞아요. 숨겨놨습니다. 맞아요. 그 빛나 언니에 대한 저러니까 여자들이 욕먹지 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 존재가 또 나일 수도 있다는 거. 저는 좀 놀라웠던 게 저희 연차에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한데 10년이 지난 우리 장 작가님의 또 직장 생활에서도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게 그쵸. 네, 좀 놀랍네요. 지금 또 이 시절에 이 시대에 또 치열하게 신입의 어떤 직장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도 이런 고민들을 할까? 좀 저도 그게 궁금해지네요. 궁금점도 네. 있고요. 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네. 소설을 보고 예전 소설이라 그런지 진짜 이랬구나. 연봉이 1,000만 원 차이가 났구나.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정말 다 옛날 얘기긴 하지만 네. 커피 타와 이런 거 굉장히 흔한 저 때만 해도 사실 저는 2000년 있었는데 정말요? 커피 좀 타오면 안 되겠니 이런 얘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좀 했었어요. 예. 그리고 사무실에서 남자 친구들 담배 피고 저는 언니야 소리도 들었어요. 언니야 어떡하면 좋아. 그렇게 눈엣 가시였던 빛나 언니를 좀 다르게 생각을 하면서 끝내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렇게 계산적으로 선물을 12,000원 딱 맞춰가지고 선물을 줬는데 빛나 언니가 울잖아요. 감동받아가지고 자기 메리지 블루였는데 너무 고맙다면서. 그러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나의 이 계산적인 마음을 눈물로 받아? 이러면서 놀랐는데 그걸 또 자기 프사에 올린 거예요. 맞아요. 카톡 네. 프사에. 그래서 그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서 하는 화자의 마지막 생각입니다. 언니의 프로필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연보라색 습자지에 둘러싸인 핸드크림을 배경으로 카드를 클로즈업해서 찍은 사진이었다. 네모난 프레임의 아래 위로 뿌옇게 블러 처리가 되어 있었다. 마치 눈물 고인 시선으로 바라본 장면 같았다. 그 와중에도 카드 속 글씨만큼은 또렷했다. 나는 은은한 필터가 입혀진 내 글씨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분명 내가 쓴 것인데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을 보니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10년 뒤에 우리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나는 혼자 10년 뒤 라고 조용히 읊조렸다. 너무나 까마득하게 느껴졌다. 10년 뒤. 그때까지 언니가 회사에 있을 수 있을까? 그때까지 나는 회사에 있을 수 있을까? 이튿날 저녁 프로필 사진은 야자수가 드리워진 해변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상태 메시지도 모두들 감사합니다로 바뀌어 있었다. 평소보다 20분이나 늦게 일어나서 간단히라도 챙겨 먹던 아침을 거르고 출근한 날이었다.
사무실 책상 위에 자그마한 상자가 놓여 있었다. 빛나 언니의 결혼식 답례떡이었다. 상자 위에는 조잡한 폰트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빛나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신 마음 잊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 상자를 열었다. 분홍색 하트가 그려진 백설기 한 조각과 저마다 색이 다른 경단 4개, 쑥색 꿀떡 2개가 들어있었다. 허기가 느껴졌고 이내 침이 고였다. 랩 포장을 벗겨내고 샛노란 고물이 포슬포슬하게 묻혀진 경단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방금 쪄낸 듯 아직 따뜻했다. 오늘 새벽에 찾았나 보네. 나는 달고 쫄깃한 경단을 오물거리면서 생각했다. 빛나 언니는 잘 살 수 있을까? 네, 그 떡 한 상자 대략 제가 보기에는 10,000원 조금 안 되는 답례떡으로 많이 하잖아요. 5,000원에서 한 네. 7,000원 정도 되는 결국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린 그 화자가 정말 머쓱해지는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게다가 따끈따끈해요. 맛있어요. 네. 아이고 민망해라. 자, 오늘 결혼에 대해서 또 조금 여성의 입장에서 특히 뭐 이제 직장을 다니는 여성의 입장에서까지 생각을 해본 결혼 문제 우리 2권의 책으로 살펴봤습니다. 정세랑 작가의 옥상에서 만나요. 수록작 웨딩드레스 그리고 우리 장유진 작가의 일의 기쁨과 슬픔의 수록작 잘 살겠습니다. 2권과 함께하면서 우리 결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재밌었어요. 오늘 제가 약간 흥분하면서 막 얘기에 몰입했는데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네, 또 멋진 낭독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네, 시인이 직접 자신의 작품을 낭송하는 시 읽는 시인. 오늘은 박참새 시인의 심장이 천천히 쌓이는 눈에게입니다. 허연 시인의 시 들뜬 혈통 중에서 심장에 천천히 쌓이는 눈에게를 오독해서 제목을 심장이 천천히 쌓이는 눈에게로 지었다고 합니다. 자, 한 사람의 모든 것은 심장이 아니라 바로 두 눈에 있다. 영혼과 분별하는 마음, 겸손까지도 모두 눈에 있다. 자, 아름다운 시, 박참새 시인의 목소리, 그리고 이어서 사비나 앤드론즈의 Don't Break Your Heart까지 이어서 보내드리면서 작은 서점 오늘 문은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쌓이는 눈에게. 박참새. 눈은 마음의 표식이란다. 몸의 사정이 다 드러나는 곳이란다. 영혼의 음향이 희고 검게 빛나는 곳이란다. 눈. 그의 눈. 하늘에서 부서지고 잘도 내린다. 영혼의 바탕, 목소리의 집념. 청중하는 겸손, 분별하는 마음. 이게 다 눈에 있단다. 심장이 아니라.